네, 서울시립과학관과 한국연구재단이 함께하는 토요과학 강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서울시립과학관 임수재입니다. 오늘도 벌써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신 것 같은데요. 토요일 낮부터 과학을 즐기시러 오신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강연 현장에 직접 찾아와서 함께 해주고 있는 서울시립과학관 대학생 에듀 서포터스 진이와 땡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듀 서포터즈 땡초 유민하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이 이현지입니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포터즈 학생들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강연자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겁니다. 자, 든든한 우리의 지원군 서포터즈까지 만나봤으니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집적회로는 무엇이고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쓰일까라는 주제로 가천대학교 김영준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준 교수님은 현재 가천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부에 재직 중이시며 현재 바이오 헬스케어와 관련된 회로 시스템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럼 큰 박수로 교수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에게 먼저 인사와 짧은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학교에서 근무 중인 김영준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시간 동안 즐거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지금 9월이 돌아와가지고 대학교도 개강을 맞이를 했을 텐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이 많았던 지난 학기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혹시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거의 지금 2년 넘게 코로나 때문에 대면 강의가 없어서 그렇다 보니까 캠퍼스에 학생들이 거의 없었는데요. 이번 학기부터는 그래도 이런 상황이 좀 많이 좋아져서 학교에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들으러 많이 오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활력도 넘치고 저로서도 되게 좀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네. 정말 대학생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달라진 대학 캠퍼스 분위기까지 한번 잠깐 알아봤고요. 본격적인 강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연이 진행되는 중에도 교수님과 제가 채팅창을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시청자분들께서는 활발한 리액션 그리고 다양한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집적회로는 무엇이고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쓰일까에 대해서 좀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대한 쉽게 집적회로를 구성하는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반도체 집적회로 칩이 우리 생활 주변에서 어떻게 많이 쓰이는지 혹은 어디에 많이 쓰이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보셨겠지만 2020년대 들어서 반도체 수급 이슈라고 해서 기사, 신문 기사 이런 데 굉장히 언론에 이슈가 많이 됐었죠. 그러면은 도대체 반도체가 부족하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반도체 칩이란 무엇인가, 좀 이제 그런 의문점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반도체 칩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질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우선 반도체 칩은 여러 가지 어떤 소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결국은 어떤 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제 반도체 칩을 의미를 해요. 보통 저희가 반도체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 집적 회로 칩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집적 회로는 반도체 소자를 이용해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전기 회로를 하나의 칩에 모여서 구현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역사를 보자면은 1958년 요런 이제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1958년에 최초의 어떤 반도체 소자를 만들었는데요. 이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킬비라는 분이 요 최초의 어떤 집적 회로를 구현을 해서 이걸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61년도에 페어차일드 세미컨덕터라는 회사에서 상업용으로 최초의 어떤 집적 회로 칩을 만들었는데, 저 사진을 보시면은 조금 이제 조금 어떤 현대적인 느낌이 좀 들죠. 그 다음에 13년 정도 후에 인텔에서 5,000개의 반도체 트랜지스터를 집적을 해서 칩을 구현을 했는데요. 자, 이후에는 집적도가 엄청나게 이제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85년도 인텔이 27만 개, 그 다음에
2000년에는 4,200만 개, 그다음에 현재 2020년도에는 애플에서 개발한 M1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160억 개. 이런 엄청난 속도로 그 반도체 트랜지스터를 많이 집적한 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집적 회로란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여기 질문이 있나요? 집적이 뭘까요? 집적이 뭘까요? 집적이 뭘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집적 회로는 이제 한자 좀 이게 이 사실 말 자체가 한자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이제 재미없겠지만 한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영어로는 인테그레이트 서킷이라고 해서 사실 이게 직역을 하면은 바로 집적의 회로예요. 자, 집적은 모을집의 쌓을 적이라고 해서 작은 영역에 여러 가지 소자를 엄청나게 이제 압축하고 집적을 해서 집적이라는 말 또 쓰면 안 되죠. 여러 가지 소자를 굉장히 작은 영역에다 압축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회로는 약간 이제 철학적인 어떤 그런 표현인데요. 돌아올 회자에다가 길 노자예요. 그래서 어떤 돌아오는 길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결국은 전류가 순환하는 길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요거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소자를 모아서 하나의 작은 영역에 쌓아 올린 전류가 순환하는 길이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아래 이제 그림을 좀 보시면은 저희가 이런 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런 길을 만들어 주는 것 자체가 이제 회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즉 여기서 어떤 에너지원을 이용을 해서 이 에너지원에서 그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높여줘요. 그러면은 높은 위치 에너지에 있는 이 전하는 다시 이제 낮은 위치 에너지로 당연히 이제 떨어지려고 하겠죠. 마치 이제 다음 장표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그 예시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낮은 위치 에너지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저희가 길을 약간 이제 좀 복잡하게 어떤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간단하게 어떤 하나의 부하에 전하가 흐르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부하에서 발생하는 것은 자, 저희가 에너지 소스, 즉 뭐 배터리라든가 아니면 이제 전원 장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에너지 소스를 이용을 해서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높여주면은 그 위치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흐르려고 하는데 그때 흐르면서 어떤 부하를 통과하게 되면 여기서 에너지가 전환이 되게 돼요. 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어떤 에너지 변환이 변환이 이루어지는데요. 가령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빛 에너지로도 변환이 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뭐 저희 전구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스피커. 자, 스피커라고 하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약간 거리감이 있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사실 스피커는 우리 주변에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 핸드폰에 사실은 스피커가 그렇죠. 다 들어있거든요. 모두 들어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어떤 에너지가 변환이 되고 다시 이제 위치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얘네들이 돌아서 에너지원을 통해서 다시 또 높은 위치 에너지로 이제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요. 항상 회로 내에서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의 증감은 0이어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위치 에너지는 뭘까? 우리가 어떤 이제 역기를 들거나 할 때 우리가 힘을 내서 일을 해서 역기를 땅에서부터 뽑아 올리는데요. 그렇죠. 그러면은 뽑아 올린 이 역기는 가만히 냅뒀을 때 다시 떨어지려고 떨어지겠죠. 하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 떨어지려고 하는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오른쪽과 같이 어떤 물레바퀴에 이제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려고 하는 이런 특징을 이용을 해서 물레바퀴의 운동 에너지로 물의 위치 에너지가 변환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물레바퀴가 회전을 하는 저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뭐 방안을 찌을 수도 있고 네. 다른 일들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이런 그 물의 위치 에너지가 아니라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이제 수행하는 건데요. 자, 그래서 회로에서의 역할이 전기적 위치 에너지와 전류를 이용해서 특정 기능을 이제 수행하는 그런 이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전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전류라는 것은 결국 전하의 이동을 이제 의미하는데요. 마치 이제 우리가 왼쪽 그림과 같이 어떤 댐이 있으면은 높은 위치에 있는 물은 이 댐을 통과해서 위치 에너지를 잃고 그 다음에 이 댐에서 이제 전력을 발생시키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만약에 이제
낮은 위치 에너지에 있는 물을 우리가 펌프를 이용해서 다시 높은 데로 끌어올릴 수만 있다면은 그러면은 계속 높은 위치 에너지에 있는 물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뭔가 이제 다른 어떤 우리가 원하는 일을 이제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네. 이거를 마치 여러분들이 회로로 비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아까 봤던 똑같은 그림인데요. 에너지원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하의 위치 에너지를 높여주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높은 위치 에너지에 있는 녀석들이 낮은 위치 에너지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요. 전하의 이동이 바로 전류예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이제 흐르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어떤 부하가 있으면은 그 부하에서 이 위치 에너지의 변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빛 에너지라든가 아니면은 스피커의 어떤 진동 에너지라든가 이런 형태로 에너지의 변환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댐과 물에서 물은 우리가 회로에서 전하로 비유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의 흐름은 전류. 물의 위치 에너지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 줄여서 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혹은 여러분들이 더 친숙하게 전압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전압. 그 다음에 물펌프는 우리가 댐에서 낮은 위치 에너지의 물을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회로에서 저런 물펌프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배터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댐에서 전력 위치 에너지, 물의 위치 에너지가 전력으로 변환이 되게 되는데요. 그렇죠? 어떤 학생이 얘기를 하네요. 전압은 전위의 차이 아닌가요? 그렇죠? 네. 차이죠, 차이. 날카로운 질문이 네. 하나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그 다음에 댐은 부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회로에서. 자, 그래서 회로는 신호 처리 기능을 수행하여 적절한 에너지 변환이 가능해 주도록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요.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사용해서 신호를 증폭하거나 혹은 이제 연산을 수행하거나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호를 적절한 처리를 통하여 부하에 전달하면서 우리가 다양한 이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신호를 증폭시킨다든가 연산을 수행한다든가 아니면은 열이나 빛 혹은 진동을 발생시킨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신호 처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신호가 바로 전압 혹은 전류죠. 전압 혹은 전류. 전압 혹은 전류의 신호를 우리가 그 회로에서 길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길을 잘 만듦으로써 이런 이제 전압 신호나 전류 신호를 적절하게 잘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 여러분들한테 좀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저항이라는 소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회로를 설계함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소자가 이제 저항과 어떻게 보면은 트랜지스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소자들도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요. 대표적인 소자 두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번 강연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래서 저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항이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는 레지스턴스인데요. 레지스턴스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소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소자. 그래서 저항이 크다는 얘기는 전류의 흐름을 많이 방해하니까 전류가 그만큼 발생하기 어렵겠죠. 네. 그 다음에 반대로 저항이 작으면은 전류를 거의 방해하지 않으니까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그쵸, 더 잘 흐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때 옴의 법칙에 의해서 전류에 따른 전압의 강하가 발생을 해요. 즉, 저항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그러면은 저항에서 이 위치 에너지를 또 잃게 돼요. 저항을 통해서. 그렇죠. 네. 저항을 통해서 위치 에너지를 잃게 되고 그때 위치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변환이 돼요. 네. 그래서 저항을 통과하게 되면은 저항을 통과하게 되면은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환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발생하는 게 바로 전압 강하예요. 즉 저항을 통과하게 되면은 위치 에너지가 낮아지겠죠. 네. 그렇죠. 위치 에너지가 낮아지고 따라서 저항 양단에는 전압의 차이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쵸. 전위의 차이가 발생하겠죠. 네. 결국은 전압. 전압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저항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면은 전류에 따라서 전압이 변하는 특성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전류가 저 저항에 많이 흐르게 되면은 저 저항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가 커질 테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류가 덜 발생하면은 저 저항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가 작아져요. 개발성. 즉 전류를 우리가 전압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제 특성이 있어요. 그런 성질이 있군요. 그 다음에 어떤 학생이 질문이 있네요. 그럼 저항이 많으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항이 많으면은 안 좋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네, 저항이 많으면 안 좋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저희는 저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항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류를 전압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전류가 저항을 많이 통과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그 저항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가 커지고 이걸 이제 우리 거꾸로 이용을 할 그렇죠. 수가 이용을 할 있겠네요.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옴이라고 하니까 딱 생각이 났는데요. 네. 저희 서울시립과학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전시물 속 과학자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9월의 과학자 중 한 명이 이 옴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옴을 보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자, 잠깐 홍보를 하자면 이 전시물 속 과학자 이벤트는요. 저희 서울시립과학관 인스타그램에서 10월까지 이어지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교수님 다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이 있네요. 저항이 없으면 과전류가 흘러서 회로가 터지지 않나요? 사실 저 장표를 제가 슬라이드에 여기 강의 자리에 넣었다가 뺐어요. 저항이 없으면 과전류가 흘러서 회로가 터지지 않나요? 저것도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앞 슬라이드에서 결국 회로라는 것이 네. 그 전기적 위치 에너지 혹은 이제 에너지의 증감이 항상 0이 되어야 된다. 0이 돼야 돼요. 라고 그렇죠? 말씀하셨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저항이 없으면은 저항에서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데 근데 만약에 저항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어찌 됐건 저희가 회로 길을 이제 순환하는 길을 만들어 놨으면은 높은 위치 에너지가 낮은 위치 에너지로 이동을 할 때 에너지가 네트 증감이 0이어야 돼요. 그럼 그렇죠. 어디론가는 이 위치 에너지를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이제 저항이 없으면은 저항이 만약에 0이라면은 그러면은 그렇죠. 현실 세계에서는 저항이 완벽한 0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제 우리가 그 저항을 작게 만들려고 해도 완벽한 0의 어떤 그 저항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요. 아주 미세한 어떤 저항 성분이 존재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 미세한 저항 성분을 이용을 해서 또 결국은 위치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어쨌든 변환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트는 0이어야 되니까. 네. 그러려면은 0이어야 결국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전류가 흘러야겠죠. 맞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전류를 흘러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전류가 너무 많이 발생하면 이제 뜨거워지겠죠. 그렇죠. 도선이 예, 버티지 그렇죠. 못하면. 도선이 버티질 못해요. 너무 뜨거워져요. 그러면은 결국 회로가 타버리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저항의 이제 도체랑 부도체를 이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수업이 아니죠. 강연을 듣는 청중분들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가늠을 하기 좀 어려워서 넣어놨는데요. 자, 부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전기가 통하지 않는 그런 물질이죠. 그래서 유리라든가 나무라든가 고무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 도체는 전기가 잘 통할 수 있는 저항이 작은 그런 물질이 되겠죠. 그래서 가위날, 뭐 전선, 클립 일반적으로 저런 이제 물질인데요. 그러면은 전구와 이제 우리가 도체를 한번 이용을 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배터리가 있고 배터리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길을 만들어 줬어요. 그 다음에 그 길 사이를 좀 끊어놓고 거기를 클립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클립은 저항이 작은 그런 물질이니까 전류가 잘 흐르겠죠. 그러면은 저 배터리가 갖고 있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결국은 전구로 잘 전달이 되겠죠. 네. 예. 전구에 불이 들어오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전구와 부도체를 이용하면은 부도체는 저항이 굉장히 크니까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죠. 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이 배터리가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전구로 전달이 안 되니까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그러면은 만약에 굉장히 얇고 긴 전선, 자, 전선에서 여러 가지 가닥, 굉장히 얇은 가닥으로 이제 이루어진 전선에서 한 가닥만 뽑아갖고 한 1m 길이로 늘려서 여기 요 사이를 딱 이었어요. 그럼 분명히 저 녀석은 저항이 작긴 한데, 전선의 직경이 워낙에 작고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 녀석은 저항이 굉장히 작다고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다음 저런 상태에서는 전선이지만 저항을 사용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즉, 뭐 한 수십에서 수백 옴 정도의 저항을 사용한 거나 마찬가지의 어떤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이때 그러면 ohm의 법칙에 의해서 저항에서 전압이 낮아지겠죠. 네네. 즉, 저항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의 상당 부분이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겠죠. 변환이 되겠네요. 그렇죠. 열 에너지로 변환이 되고 따라서 전구가 켜지기는 하는데 이 밝기가 예전만 못하겠죠. 아, 저쪽에서 열로 빠져나갔으니까 그렇죠. 잃어버렸군요. 이 배터리가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온전히 전구로 다 가지 못하는.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세 가지의 어떤 그 저항의 특성을 살펴봤는데요. 일단 도체 같은 경우는 저항이 굉장히 작고, 그 다음에 부도체는 저항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어떤 유한한 그 저항 성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세 가지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트랜지스터라는 개념을 한번 도입을 해볼게요. 이 트랜지스터는 전송하다는 뜻의 트랜스퍼랑 그 다음에 가변 저항이라는 뜻의 바리스터의 이제 합성어인데요. 자, 이 녀석은 필요에 따라서 도체가 되기도 하고 부도체가 되기도 해요. 자, 앞서서 저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예 큰 저항을 쓰거나 아예 작은 저항을 쓰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저항을 갖고 있는 녀석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저항 값이 바뀌지가 않죠. 네. 근데 이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큰 저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작은 저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약간 애매한 상태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트랜지스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도체라고 불러요. 아, 트랜지스터가 우리가 말하는 반도체인 그렇죠. 건가요? 이 말 자체가 반도체잖아요. 네. 필요에 따라서 도체이기도 하고 부도체이기도 하고. 도체이기도 한.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 공정, 즉 이제 그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어떤 큰 공장 같은데 네, 맞습니다. 엄청나게 큰 장비들 사이에서 이제 그 원판을 동그란 거 들고 들고 그렇죠. 원판을 하얀 들고 옷을 다니죠. 입고.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그때 있습니다. 이제 그 엄청나게 큰 그 장비가 있는데요. 그 장비들을 이용해서 결국은 이 원판에다가 그 트랜지스터 소자들을 이제 그 빛을 이용한 방법으로 제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제조 방법을 거쳐서 우리가 굉장히 작게 집적해서 만드는 것이 가능해요. 아, 굉장히 작게 집적을 해서 만드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트랜지스터는 이제 모스펫 소자, 모스펫이라고 해서 가장 대표적인 그 트랜지스터 소자인데요. 여기는 보통 3개의 단자가 있어요. 자,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드레인, 소스, 그 다음에 왼쪽에 게이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쉽게 이해를 하자면은 게이트가 결국은 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네. 문을 열어줄 수도 있고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내가 문을 열었을 때는 드레인에서부터 소스로 전류가 발생을 해요. 문을 닫게 되면은 드레인에서부터 소스로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되겠죠. 그걸 게이트에서 조절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 수도꼭지로 이제 비유를 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만약에 우리가 수도꼭지의 밸브를 열게 되면은 그러면은 물이 나오겠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압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수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전기적 위치 에너지로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네. 물의 위치 에너지가 높으면은 그러면은 수압이 발생하겠죠. 네. 그렇죠. 수압에 있는 상태에서 이 게이트 밸브를 열게 되면은 그때 물이 나오는데 여기서 몇 가지 약속을 할게요. 밸브를 열 때 처음에 밸브를 열자마자 그때는 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살짝 네, 열었을 보통 때.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나고 살짝 열었을 때는 물이 나오지 않죠. 네. 근데 어느 정도 좀 돌리다 보면은 물이 그때부터 나오기 조금씩 시작하죠. 나오기 시작하죠. 그 이상 저희가 돌리게 되면은 돌리는 거에 따라서 물이 더 많이 나오겠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래된 수도 밸브 같은 경우는 이게 돌리면 끝까지 돌아가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돌리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 되면은 물의 세기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정도로 풀릴 그쵸, 수도 그쵸.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게이트 즉 밸브를 돌리는 행위가 게이트 단자에다가 전압 신호를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높은 전압 신호를 주면은 더 많이 밸브를 돌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0V 뭐 굉장히 낮은 전압 신호를 주게 되면은 반대로 이제 밸브를 닫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돼요. 않도록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물은 위치 에너지 결국 수압이죠. 수압에 따라서 이제 밸브 그 수도꼭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제 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건 마치 트랜지스터 모스펫에서 드레인에서 소스로 전류가 발생한 거랑 같은 현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저런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아날로그 회로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어떤 증폭기를 설계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아날로그 신호는 결국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제 신호죠. 네, 네. 가장 대표적인 아날로그 신호가 그 음성 신호죠. 음성 신호. 네, 소리. 네, 그렇죠. 소리 신호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음성 신호인데요. 뭐 우리 이제 가정집이라든가 아니면은 하다못해 여러분들 휴대폰에서도 결국 이제 휴대폰에서도 여러분들 스피커가 다 있는데요. 이 스피커에서 음량 조절을 하면은 이게 소리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잖아요. 네. 이 스피커라는 것도 결국은 전기적인 신호를 진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네. 진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건데 더 강한 어떤 전기적인 자극을 주면은 진동을 더 크게 발생시킴에 따라서 소리의 이제 음량이 큰 소리가 나오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더 큰 소리가 나게 되는 건데요. 이제 그런데 이런 아날로그 신호 증폭기가 다 사용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신호를 전압 신호라고 가정을 하면은 아래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이제 회로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이제 그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최대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그 트랜지스터를 사용을 했어요. 자, 트랜지스터를 사용을 하고 이 위에 저항을 하나 썼어요. 자, 저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전류의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면은 전압의 변화를 발생시킬 수 있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트랜지스터에다가 우리가 트랜지스터를 기본적으로 물이 약간 나오는 상태에서 만들어 놔요. 네. 약간 나오고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때 이 수도꼭지의 밸브를 살짝 열었다가 살짝 닫았다가 살짝 열었다가 살짝 닫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떤 물의 세기가 약간 좀 출렁출렁하겠죠. 좀 나왔다가 그렇죠, 그렇죠. 물의 세기가 좀 세졌다가 약해졌다가 약해졌다가. 세졌다가 약해졌다가 이런 그 현상을 보일 텐데요. 이것은 마치 이제 트랜지스터에서 전류가 어느 정도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게이트에다가 전압 신호를 바꾸는 거랑 같은 이제 그 행위겠죠. 아, 맞습니다. 밸브를 열었다가 닫았다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회로에서는 게이트에다가 전압 신호를 이제 어느 정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압 값을 살짝 키웠다가 살짝 줄였다가 살짝 키웠다가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게이트의 전압 신호에 따라서 드레인에서 소스로 발생하는 전류 신호가 바뀌겠죠. 전압에 따라 우리가 전류를 바꿀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전류 신호를 우리가 전압 신호를 전류 신호로 바꿀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 트랜지스터의 위에 저항을 저희가 하나 달아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면은 이 트랜지스터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가 커지고, 심해지고. 네. 그 다음에 반대로 전류가 작아지면은 트랜지스터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가 작아지는데, 작아지겠죠. 근데 만약 이때 사용하는 이 저항의 크기가 꽤 큰 저항을 쓴다고 가정을 하면은, 네. 그러면은 그런 어떤 전류의 변화가 큰 전압의 변화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렇겠네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를 증폭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출렁거리는 입력 전압 신호를 이 게이트에다가 우리가 인가를 했어요. 줬어요. 인가를 했다는 거는 입력 신호를 입력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출렁거리는 입력 전압 신호를 주게 되면은 그때 이 트랜지스터는 출렁거리는 전류 신호를 발생시키겠죠. 네. 그렇죠.
출렁거리는 전류 신호를 발생시키는데 이때 그 출렁거리는 전류 신호가 저항을 통과하게 되면은 저항에서 전압의 차이가 마찬가지로 출렁거리겠죠. 네, 똑같이 적용이 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저희가 큰 저항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작은 어떤 애초에 저희는 작은 어떤 그 출렁거리는 전압 신호를 우리가 게이트에다 줬지만 네. 출력 쪽에는 큰 전압의 변화를 발생시킬 수가 있게 되죠. 말 그대로 증폭이 되는 그렇죠. 거네요. 이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아날로그 증폭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좁신님이 질문하셨네요. 반도체 회로를 작게 만들면 전선이 얇아지니 저항이 커지고 효율이 떨어져야 되지 않나요? 저것도 좋은 질문이긴 합니다. 자, 반도체 회로를 작게 만들면 아까 제가 저항 이야기를 할 때 저항이 그쵸. 전선을 굉장히 얇은 전선을 길게 네.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저항이 커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반도체 회로에서 반도체 회로를 작게 만들면 전선이 얇아지니까 저항이 커질 수 있어요. 저것도 맞습니다. 맞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일단. 그렇죠. 맞는데요. 근데 일단 집적 회로라는 것이 굉장히 작게 만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전선이 굉장히 얇더라도 네. 이 전선의 길이가 굉장히 짧죠. 맞습니다. 바로 옆으로 그렇죠, 이동을 그렇죠. 하는 거니까. 네. 전선의 굵기가 굉장히 얇더라도 길이가 짧기 때문에 결국은 저항이 크지 않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좋습니다. 이해송님이 게이트에 전압을 올리면은 전류가 어느 시점부터 일정하다고 했는데 세츄레이션 영역에 들어가면 전류가 점점 더 상승하는 것 아닌가요? 세츄레이션 뭐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전공 학생인 것 같네요. 예. 게이트에 전압을 올리면은 전류가 어느 시점부터 일정하다라고 했는데 세츄레이션 영역에 들어가면 전류가 점점 더 상승하는 것 아닌가요? 맞는 얘기죠. 저는 이제 수도꼭지를 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네. 쉽게 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요. 저 이야기도 맞아요. 좀 더 이렇게 그렇죠. 전공의 시각으로 좀 들어가는데요. 더 자세히 봤을 때는 저런 부분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게이트에 전압을 올리면은 포화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전류가 상승하긴 하는데, 네. 근데 결국은 게이트의 전압을 우리가 올리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한도 끝도 없이 올릴 수는 없겠죠. 그렇죠. 한도 끝도 없이 올릴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 회로 내에서 가장 높은 전압 이상으로 게이트에다가 전압 신호를 그러니까 이 회로에서 가장 높은 전압보다 더 높은 전압을 인가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거기에서 이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포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포화 영역에서 동작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드레인과 소스 사이의 전압에 따라서 전류가 조금씩 상승을 하는데 사실 저 그런 부분은 아주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을 지금 전공생이 질문을 하신 건가요? 전공생이면 알아야 되는 건데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여기서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전공생이면 네. 알아요. 네, 교수님. 수업을 듣는 학생이 이제 저걸 모르면은 혼날 수 있는데요. 지금은 혼난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아날로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요. 그 다음에는 디지털 회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디지털 회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블록이 이제 인버터인데요. 인버터가 하는 역할은 먼저 이걸부터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그 디지털 신호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0과 1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네. 디지털 신호에서 높은 전압을 우리가 1이라고 약속을 하고 낮은 전압을 0이라고 약속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인버터라는 그 블록이 하는 역할은 이제 이진수의 신호를 반전시키는 역할을 해요. 즉 1을 0으로 만들어주고 0을 1로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디지털 회로의 단위인데요. 디지털 회로의 기본 블록이라는 말씀은 이 회로 기본 단위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블록이라는 단어가 생소해서. 예. 디지털 회로에서 이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어떤 기능을 하는 그런 이제 회로들이 있는데요. 인버터가 어떻게 보면 네. 가장 그 기본 단위예요. 기본 단위. 네, 기본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인버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런 이제 수도꼭지를 이용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똑같은 회로를 가져왔습니다. 네. 보시면은 여기 이제 트랜지스터가 하나 들어있고, 그 다음에 위에 저항을 사용을 했어요. 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신호는 0과 1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낮은 전압, 이 회로 내에서 낮은 전압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0볼트가 될 테고요. 높은 전압이라고 하면은 저 배터리가 갖고 있는 그 전위. 최대. 그쵸. 네. 자, 그런 이제 그 높은 전압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그러면은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이 부분을 우리가 입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부분을 출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다가 낮은 전압, 즉 네. 수도꼭지의 밸브를 열지 않는 거죠. 잠근 상태를. 네. 잠근 상태죠. 잠근 상태가 되면은 이 회로에서 전류가 발생하지 않겠죠. 네. 수도꼭지가 잠겨 있으니까, 그렇죠? 네. 길이 끊어져 있죠. 맞습니다. 따라서 이 지금 배터리가 발생시킨 이 전위가 결국은 요 드레인까지 연결이 되게 돼요. 전기적 에너지가 갖게 돼요. 왜냐하면은 아까 저항은 전기적 에너지를 잃게 만드는 소자잖아요. 네, 맞습니다. 열 에너지로 에너지를 변환을 변환을 해주니까요. 시키는데, 변환을 시키는 조건이 바로 전류가 흘러야 돼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전류가 전류가 흘러야 흘러야 돼요. 되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문을 닫았죠. 네, 맞습니다. 예, 수도꼭지를 잠궜기 때문에 물이 흐르지 못해요. 음. 따라서 저 저항에서는 에너지가 우리가 에너지를 잃어버리지 않죠.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그대로 보존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이 부분까지, 그렇죠? 이 그러네요. 부분까지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보존이 되죠. 네, 맞습니다. 따라서 이 출력 단자에서의 전압은 높은 상태를 유지하겠죠. 네. 자, 그럼 다시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게이트에다가는 낮은 전압을 줬는데 네. 출력으로는 높은 전압이 나타났죠. 반전이 됐네요, 그렇죠. 신호가. 반전이 됐죠. 네. 그 다음에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에요. 게이트에다가 높은 전압을 줬어요. 자, 높은 전압을 주게 되면은 결국은 수도꼭지로 생각을 하셨을 때 물이 나오고 있는 상태죠. 네네네. 물이 나오고 있는 상태니까요. 이때 물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위에 있는 저항을 통해서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많이 변환이 되겠죠. 네. 많이 변환이 돼서 이 부분, 이 지금 이제 이 출력 단자에서의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는 굉장히 낮아지겠죠. 왜냐하면 저 위에 있는 저항에서 내가 위치 에너지를 다 잃어버렸으니까요. 열 에너지로 변환이 돼서 그쵸. 잃어버린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입력에다가 높은 전압 신호를 줬을 때 출력으로 낮은 전압 신호가 나타나게 되겠죠. 역시 신호가 반전되는 그렇죠. 기능을 수행을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인버터도 이렇게 설계하지 않는데요. 최대한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네네네. 설명을 해드리고자 이런 회로를 가져왔어요. 네. 그래서 이런 원리로 디지털 회로에서 트랜지스터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회로의 집적도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감으로 어느 정도로 작게 만든 건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머리카락의 두께가 한 60마이크로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부유 먼지 같은 경우는 10마이크로, 미세먼지가 2.5마이크로인데요. 디지털 회로형 트랜지스터의 크기는 보통 0.1마이크로 이하죠. 왜냐하면 저렇게 작은 그렇죠. 트랜지스터가 아까 말씀하신 맞습니다. 수도꼭지를 역할을 수행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대단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들 신문에 나오는 그런 이제 미세 공정 이런 이야기를 나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에서 3나노 공정을 성공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3나노미터 공정이면은 정말 굉장히 작은 거죠. 3나노미터 공정으로 만든 거니까 3나노미터 공정으로 이제 트랜지스터 하나를 만들게 되면은 트랜지스터 하나가 3나노미터라는. 정확히 3나노미터는 아니고요. 보통은 저희가 이제 신문 기사에서 몇 나노 네네네. 공정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그때 그 이야기하는 공정이 보통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소스에서 드레인 간의 거리를 의미를 해요. 아, 그렇군요. 예. 거리를 3나노미터로 만든다. 그래서 집적도를 높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작게 만들면 작게 만들수록 칩의 사이즈를 작게 만들 수가 있고요. 이제 요즘도 그렇죠. CPU 같은 경우에는 칩의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네네네. 그래서 칩의 사이즈를 줄일 수 있으면은 그 줄인 만큼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넣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코어 수를 늘린다든가 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기기를 작게 만들 수 있다.
그다음에 생산성이 향상되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같은 어떤 그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 같은 데 보시면은 원판을 들고 있는데 네. 원판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칩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원래는 100개였는데 우리가 이 100개 이 칩을 절반의 면적으로 만들 수가 있다면은 그럼 전체 원판에서 나올 수 있는 칩의 개수가 더 많아지죠. 그렇죠. 곱하기 4개, 곱하기 4가 되겠죠. 네네네. 결국은 우리가 4배의 어떤 생산성 생산성이 향상. 높아지는 그렇죠, 그렇죠. 일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회로 내에서 전류의 이동 거리가 짧아지겠죠. 네, 좁아졌으니까요. 그렇죠. 전류의 이동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연산 속도라든가 아니면은 전력 소모 측면에서도 좀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집적 회로와 반도체 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자, 아날로그 집적 회로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수십에서 수백 개, 그거보다 좀 더 많을 수도 있긴 한데요. 어찌됐건 한 저 정도 단위의 트랜지스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라고 하면은 아날로그 신호, 즉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신호를 증폭하거나 처리하는 회로를 이야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아날로그 회로는 노이즈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노이즈의 둔감한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정의 집적도가 사실 성능 향상으로 바로 이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날로그 회로 같은 경우는 트랜지스터를 내가 만들 수 있는 최소의 어떤 그 사이즈로 설계를 하지는 않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아까 말씀을 드렸던 노이즈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트랜지스터를 작게 만들면 작게 만들수록 저런 노이즈의 취약한 특성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작게 만들 수가 없군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내가 더 작은 트랜지스터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트랜지스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정의 집적도가 높아지면 뭐가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그게 이제 디지털 집적 회로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보통 수만에서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로 구성이 되고 어떤 이진수 연산 처리를 위한 회로이고 노이즈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죠. 왜냐하면은 디지털 집적 회로 같은 경우는 0 아니면 1이잖아요. 1이니까. 그 네네네. 사이 값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약간의 노이즈가 있어도 큰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죠. 요즘은 이제 그 클락 속도가 워낙에 빨라지기 때문에 아, 뭐 약간의 영향을 그렇죠. 약간 영향을 받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그런 이제 아날로그에 일반적으로 비해서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의 집적도가 성능 향상이나 아니면 생산성 향상으로 직결되죠. 네. 네, 질문이 있네요. 현재 기술력이라면 반도체 회로의 집적도가 나노를 넘어 피코 수준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나노 수준까지만 해도 이게 많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더 작아질 수 있겠죠. 분명히 이제 작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연구자들 분이 노력을 하시니까 또 그쵸. 언젠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현재로서는 좀 더 작아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시간이 좀 피코라는 걸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이제 아까 두 번째 장표에서 말씀드렸던 58년에 처음 이 네네네. 집적 회로 기술이 나왔을 때부터는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왔고 집적도가 많이 높아졌는데요. 근데 최근 한 10년 정도를 돌이켜 보면은 이 이제 집적도의 향상이 속도가 약간 좀 더뎌진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그 전에 비해서는 맞습니다. 그 네. 전에 비해서요. 그 전에 비해서 좀 더뎌진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제 점점 더 기술이 발전한다면은 좀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근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속도는 이제 좀 줄어들 맞습니다. 수밖에 없다라고.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반도체 집적 회로 칩을 만드는데 크게 세 가지 어떤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 설계. 반도체 칩이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제 저희가 그 회로를 설계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설계하는 회로를 우리가 집적 회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크게 두 종류의 회로로 나뉘어집니다. 아날로그 회로, 디지털 회로, 그다음 이제 혼성 신호 회로. 이거는 이제 그 아날로그랑 디지털의 짬뽕이죠. 섞여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생산은 우리가 설계한 이런 그 회로를 작게 이제 만들어주는 네. 과정이죠. 그래서 이 생산에 해당하는 어떤 회사들이 그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그 이슈화가 많이 되는데요. TSMC라는 회사, 대만의 TSMC라는 회사가 이 생산만 그럼 그 회사는 설계는 안 하고 받아서 맞습니다. 생산만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받아서 생산만 하는 이제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하고. 예. 그래서 회로를 제조하는 과정으로 시설 투자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반도체 제조 장비를 갖추고 설계한 칩을 생산하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패키징 앤 테스트라고 해서 네. 만든 칩을 갖다가 이제 이 녀석이 불량이 없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성능 테스트를 해야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불량이 없는지를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컴퓨터 같은 이제 기판 보면은 네. 거기에 이제 까만 그 사각형 모양의 어떤 그 부품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 녀석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집적 회로 칩인데 네. 얘네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생긴 건 아니고요. 이 패키지 과정에서 우리가 이 칩을 보호하기 위해서 EMC라는 검은 물질로 이제 보호를 하는 그쵸. 거군요.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럼 까맣게 저희가 만들어진 거예요. 컴퓨터 안에서 봤던 그것은 칩이 아니라 겉껍질을 우리가 보고 있었던 그 안에 거군요. 칩이 들어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그 안에 칩이 들어있어요. 네. 그 다음에 연결 부분을 만들어주죠. 거기다가 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어떤 사용자들한테 이제 판매가 되는 네. 형태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집적 회로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휴대폰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휴대폰에도 모바일 AP, 즉 그 휴대폰의 CPU죠. 네. 그 다음에 메모리라든가 뭐 통신을 위한 모뎀 칩이라든가 저런 이제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칩이 사용이 되는데요. 근데 휴대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뭐 집적 회로 반도체 칩이 많이 쓰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지만 의외로 이런 일반적인 가전 제품에도 다 이제 이 집적 회로들이 사용이 됩니다. 가령 뭐 세탁기라든가 아니면 믹서기라든가 뭐 요즘은 자동차에도 많이 쓰이긴 하죠. 네, 세탁기나 맞습니다. 믹서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게 정해진 어떤 그 방식에 따라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런 여러분들이 어떤 입력을 줬을 때 이 자체적으로 이제 제어가 되기 위해서는 네. 마이크로 컨트롤러라는 이제 칩이 사용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칩이 사용될 수밖에 없고 믹서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적 회로가 사용이 안 되는 그런 전자기기를 생각을 하시려면은 8, 90년대에 그 선풍기를 누를 때 네. 딸깍거리면서 이게 기계적으로 누르는 네. 그런 선풍기 있잖아요. 아주 구형의 그렇죠. 그 정도까지 거슬러 올라가셔야지 집적 회로가 안 쓰이는 가전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그 있어요. 이후에 나왔다 싶은 가전제품들은 모두 집적 회로가 들어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맞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저기 전등에도 다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은 전등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제 백열 전등이나 아니면은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형광등도 뭐 사실은 다 쓰인다고 봐야겠죠. 형광등도 다 쓰이죠. 백열 전등이 아닌 이상 다 이제 네. 집적 회로가 쓰인다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사용되는 모든 제품에는 집적 회로가 다 사용이 되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이야기, 그 연구를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은 저희는 이런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뭐 혈당 측정용 무선 통신 집적 회로 칩을 설계를 해서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핸드폰으로 측정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내주는 이제 그런 연구도 수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선 전력 전송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선으로 직접 연결을 하지 않더라도 전력을 공급해서 이제 그 어떤 기기를 동작시킨다든가 이런 이제 연구도 같이 진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28GHz 굉장히 이제 높은 주파수 대역으로 무선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송수신 회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네, 오늘 같아요. 여기까지 지금 교수님 바쁘게 숨가쁘게 한번 강연이 달려와 봤는데요. 이쯤 해서 우리 에듀 서포터스 학생들이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까요? 질문 한번 해주시죠. 네, 교수님께서 해주신 집적도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저렴한 가격에 집적도가 낮은 것이 시장에서 경쟁력이 더 있을까요? 아니면 높은 가격에 집적도도 높은 것이 더 경쟁력이 있을까요? 네, 굉장히 좋으면서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집적도를 높이는 게 생산성 향상으로 이제 이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사실은 최첨단 공정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격적인 부분이 사실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집적 회로를 양산 혹은 생산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요.
만약에 어떤 최첨단 기술이 필요 없는 그런 이제 칩셋을 양산하는 게 목적이라면은 굳이 높은 집적도를 이용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예전에 개발된 그런 그 생산 라인 같은 경우는 사용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거든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그 다음에 최첨단 공정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제품을 우리밖에 못 만든다. 그러면은 당연히 가격을 비싸게 올려도 그렇죠. 누군가는 이거를 사가기 때문에 그 비싼 돈을 지급을 하면서도 사갈 테니까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높은 집적도에 따라서 칩의 성능이 향상이 되거든요. 이제 가령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제 전력 소모라든가 아니면 동작 스피드 이런 이제 장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설계하고자 하는 혹은 양산하고자 하는 칩셋의 어떤 성능에 따라서 좀 약간 좌지우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다음 에듀 서포터스도 질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집적도 향상에 따라 생기는 어려운 점이나 부작용도 있을까요? 아, 네. 그것도 좀 굉장히 이제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집적도가 높아지면은 당연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하가 이동해야 되는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동작 스피드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소자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 이제 우리가 수도꼭지로 비유를 했는데요. 밸브를 돌리는데도 사실은 어느 정도 힘이 필요해요. 근데 이 칩 안에 이제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있으면은 밸브를 컨트롤하는 데만 해도 많은 어떤 이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소자를 작게 만들면은 밸브를 열고 닫는데 어떻게 보면 힘이 덜 필요하겠죠.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데 문제점이라면은 그 소스랑 드레인 사이에 거리가 짧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면은 이 녀석이 도체로도 동작을 하고 부도체로도 동작을 해야 되는데 그럼 부도체로 동작할 때는 완벽하게 이 전기가 흐르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줘야 되죠. 근데 거리가 워낙 짧다 보니까 완벽하게 부도체를 만드는 게 사실은 좀 어려워요. 완벽하게 부도체를 만드는 것이 사실 좀 어려워서 그걸 갖다가 저희가 누설 전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원치 않지만 발생하는 전류가 존재해요. 그런 이제 누설 전류를 잘 컨트롤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술이 되겠네요. 그렇죠. 작게 만드는 것도 물론 굉장히 어렵지만 네. 작게 만들고 나서도 이제 그런 어떤 특성들을 개선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다음에 더 고도의 그렇죠. 기술이 될 수. 맞습니다.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네, 혹시 서포터즈 친구 추가 질문 있으면 한 번 더 해주세요. 네, 댓글창을 읽다 보니 잡신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날로그 회로와 디지털 회로가 들어가는 전자기기는 어떻게 분류가 될까요? 아날로그 회로와 디지털 회로가 들어가는 전자기기는 어떻게 분류가 될까요? 아날로그 회로와 디지털 회로. 결국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전자기기가 연산을 수행하거나 아니면 어떤 정해진 시퀀스에 네. 따라서 동작을 한다라고 해야 된다라고 치면은 그러면은 이때는 반드시 디지털 회로가 사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면은 이 전자기기에서 어떤 메모리 기능이 필요하거나 그러면 반드시 그런 디지털 회로가 사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아날로그 증폭기 같은 경우는 혹은 이제 아날로그 회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예시로 음성 신호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은 이쪽 아날로그 회로 같은 경우는 음성 신호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 회로라고 할 수도 있죠. 무선 통신에서도 저희가 안테나를 통해서 어떤 신호를 전파의 형태로 이제 쏴서 날려 보내줘야 되죠. 네네네. 그럼 그때 이제 최종 출력단의 부분은 멀리 갈 수 있도록. 그렇죠. 안테나를 통해서 전파가 멀리 도달할 수 있도록 네. 더 큰 어떤 에너지의 신호를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네. 그때도 사용되는 게 아날로그 아날로그 증폭기라고 신호를. 생각을 하시면 되죠. 아날로그 신호를 갖다가 증폭을 예. 시켜주는 회로가 사용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회로랑 디지털 회로는 이 전자기기에서 디지털 신호가 사용될 것 같은지 혹은 아날로그 신호가 사용될 것 같은지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조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와닿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혹시 서포터즈 질문 하나 더
있었죠. 네, 한 번 더 해주세요. 저는 카페인님이 해주신 질문에 약간 덧붙여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카페인님이 최초의 반도체 소자가 어느 정도 크기냐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반도체 소자도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작아진 거니까 최초에는 어느 정도 크기였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저게 밀리미터 단위일 거예요. 저도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이 그게 이제 이 가로 세로 폭이 밀리미터 단위였을 거예요. 밀리미터. 미터 단위에서 네. 이제는 뭐 나노미터까지 맞습니다. 한 몇 년이죠? 한 60년 정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 그렇게 발전을 해온 거군요. 맞습니다. 네, 에듀 서포터즈들의 아주 좋은 질문들 많이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자, 좋은 강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채팅으로 올려주신 질문 몇 가지만 한번 읽어보면서 실시간 질의응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질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갤럭시 워치에 심전도를 포함한 인바디 측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최신 버전이 쓰이겠죠? 라는 거는 지금 교수님께서 연구하고 계신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거기에 또 응용이 되는 거겠죠?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분야가? 네, 그럼요. 저런 그 측정 기술이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아까 이제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 이런 부분을 여쭤봤었는데요. 저 그 심전도 포함해서 인바디 측정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우리 인체의 그 임피던스라고 해서요. 자, 저항 성분을 측정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미세한 그 교류 신호를 인가했을 때 이 녀석들이 위상이 얼마나 바뀌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는 이제 측정을 해서 인바디를 이제 측정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아날로그 회로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거 자체가 이제 최근에 나온 어떤 연구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제품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최신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신의 기술이 네. 갤럭시 워치, 애플워치에도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진로와 관련된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집적 회로랑 화학 분야가 연관이 있다면 어떤 과정에서 연관이 생길 수 있을까요? 전공이 화학이다 보니 흥미가 생깁니다라고 하는데 혹시 화학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혹시 바이오 헬스케어와 더불어서? 바이오 헬스케어는 화학이랑 어느 정도 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군요. 예. 특히 이제 센서 관련해서는 그런 이제 그 화학과랑 굉장히 이제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집적 회로랑도 화학 분야가 어떻게 보면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회로 설계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이제 분야가 동떨어지긴 하는데요. 근데 그 반도체 설계 과정을 제외한 나중에 이제 생산 쪽 이제 이쪽을 할 때 맞습니다. 생산 쪽을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어떤 물질을 사용했을 때 이런 그 반도체 소자 결국은 트랜지스터죠. 트랜지스터의 성능이 달라지는지 혹은 이제 어떻게 만들었을 때 이 성능을 좀 개선할 수 있는지 어떤 신물질을 적용했을 때 더 좋아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결국은 이제 화학과랑 전혀 떨어진 분야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어떤 물질이 좋을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화학이 또 떨어질 수가 없는 분야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강연을 이 시간쯤에는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강연을 한번 해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대학교에서 하시는 비대면 수업이라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네, 제가 2년 넘게 거의 비대면 강의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오면서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왔었어요. 그냥 평상시에 하던 것들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와서 이렇게 그 진행을 해보니까 굉장히 좀 저도 긴장되고 네. 또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신 김영준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현장에서 좋은 질문으로 강연을 풍성하게 해주신 서포터즈 진이와 땡초도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긴 시간 동안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토요 과학 강연은 추석 연휴를 보내고 9월 17일에 나노 다공성 소재 합성과 응용 분야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모두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